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정읍구청 국회의원 윤준배입니다. 지난 6월 17일 발생한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고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에서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에서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리님은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공직사의 역할,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정부에서 일하기 전에는 사실은 조금 공직사회에 대한 좀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을 해보면서 결국 이 공무원들에게 어떤 강한 성취 동기와 또 자부심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는 어떤 정책도 밀고 나가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무원 혹은 공직사회는 어느 특정 정권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어떤 그런 원칙, 또 그들을 최소한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 내에는 지금 정치적 중립성 또 독립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기관들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검찰청, 감사원 이런 기관이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직을 수행하신 분들이 퇴직하거나 또는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의 대권 주자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민들 사이에서 그분들이 거론되는 거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좀 공직자가 좀 그런 처신을 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뜻은 첫날 의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일일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그 공직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 또 그 자리들이 갖고 있는 요구되는 그런 어떤 중립성, 도덕성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이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과거에 아마 그런 것들을 막자고 아마 임기를 보장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시도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자리를 물러나면 몇 년 이내는 어떤 정당에 가입을 못한다든가 혹은 어디 공직 출마 못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위원 결정도 나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법적 시기보다도 이 문제는 할 수 없이 국민의 판단에 맡기는 게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도 제도적으로 필요하면 개헌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개헌까지는 아닌데 의원님 그동안 일종의 지금까지 그분들의 임기를 보장하거나 이런 등등이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합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합의 수준이 조금 흔들렸다고 해서 다시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제도를 더 덧붙이는 게 그게 과연 바람직할까? 거기는 조금 저는 조금 제 생각이 좀 정치적으로 미묘해서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분도 계시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정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공정위 국장급 간부가
낯설 사건을 발생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제 공정위에 엄격한 어떤 저희도 공직법무관실에 엄격한 조사를 지시했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품위 유지와 성실의 의무를 어겼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합당하는 그런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그렇게 조사를 지시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건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네. 이게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공직 기강의 해이 현상이냐 예. 이런 시각에서 보고 있는데 우리 총리님 인식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자꾸 그렇게 볼 건 아니다. 5년마다 이제 정권들이 자꾸 이렇게 다음 정권 들어서고 하니까 5년마다 공무원들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건 맞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이 공직자들이 그런 바람에 너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시고 저는 적절한 때 각 대선 후보들에게도 이 공직자들을 그렇게 말하자면 어떻게 쓸데없는 일에 연관되지 않도록 보호해달라고 오히려 요청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자부심, 자신은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지 어떤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이번에 일어난 일 같은 거는 그런 최소한도 정권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켜야 될 품위 또 도리를 다하지 못한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 말기에 공직기강 해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총리님께서 다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 잡아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 공무원들한테 좀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공무원들을 그렇게 대접을 해주시면 이분들이 최소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워낙 보는 눈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공무원들 이렇게 떠올리면 무사 안일, 또 복지 부동 이런 단어를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 새로운 정책들을 좀 하려고 하면 오히려 공직사의 저항 때문에 못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공직사의 복지 부동 문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의원님도 평생 공직에 계셨지만 참 이 문제가 어느 한 정권만의 문제도 또 보수 진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진영의 문제도 아니고 아마 그동안 참 오랫동안에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드립니다만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그 공직의 기본 틀, 기본 가치, 그것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말하자면 답이 아니겠나. 그래서 의원님, 가능한 한 하여튼 이 제도에서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이라든가 이런 부분 가지고, 말하자면 뭔가 자기가 갑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막아내고 또 그리고 지금까지 쓸데없는 규제를 알면서도 그냥 두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함으로써 결국은 국민이 더 활력을 가지고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바꿔나가겠습니다. 저는 공직자들의 정신적인 무장도 중요한데 또 복지부동이라는 이런 구조적인 행태 이게 발생하는 게 현장에서 신상필벌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최근 이제 LH 사태 발생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다. 또 오랜 기간 동안에 LH 사태와 관련된 원인이 계속 지속되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감사의 폐해 또 역기능을 초래하는 이런 감사 시스템 이제 손볼 때가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총리님 감사 시스템 개혁과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은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감사원도 적발을 위하는데 초점을 둘 게 아니고 제도 개선이라든가 혹은 또 공무원이 어떤 국민을 위하여 민원인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자기가 사전에 대응을 하고 한
이런 적극적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한다 하는 걸 분명히 우리가 규정을 도입했고 못 박았습니다, 의원님. 다만 이제 그동안 뭐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 총리실, 공직기강 관리 등등 뭐 여러 중첩적인 그다음에 각 자체 내에 또 감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들이 조금 여기저기 말하자면 조금 복지부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좋았다는 것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요거는 저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 도입하고 그 대신에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일벌백계 하는 그런 어떤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사에서는 이런 말이 돕니다. 일 좀 하면 감사받고 일 안 하고 놀면 승진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그런 현장에서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뭐 기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작은 케이스라도 공무원들이 조금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권력기관 개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 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혹시 구상한 게 없으십니까? 저는 뭐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적극 행정 면책제도 정도, 그다음에 감사원이 지금처럼 적발 위주가 아니라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일종의 컨설팅 역할을 하는 그런 감사로 바꾸자라는 제안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의원님 충고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이제 감사 시스템과 관련해서 좀 개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감사원 등에서 징계 요구하거나 문책 요구하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상훈도 안 되고 승진도 안 되고. 불복할 수 있는 내용은 징계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됩니다. 이게 한계가 있고요. 또 감사원의 경우에는 지방행정기관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또 공공기관 마찬가지고 퇴직자들 취업 엄청나게 합니다. 일반 정부 부처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직무감찰권 남용 사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해서 감사원도 우리 권력기관 개혁과 같은 범주로 개혁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게 워낙 민감한 시기라서 답변하기 어렵네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관의 총책임자께서 지금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마당이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뭐 제 생각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동의는 하시는데 답변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전 공공기관 임원 공모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조금 의원님 질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임원 공모제. 임원 공모제. 예, 그럼 뭐 지금 대부분 다 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임원은 공모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공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인사에 있어서 소위 먼저 낙하산 시비도 있고 한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공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한정한다든지 혹은 옆에 이렇게 필터링 기능이 많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뭐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이 부분도 개혁과제의 일환으로 한번 평가를 하셔서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과 형식적으로 운영될 때 나오는 폐,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촌을 비롯한 지방교육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은혜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생률 극히 낮고 또 그래서 바야흐로 우리 인구 절벽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렇게 지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령 아동의 연도별 감소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 작년에 한 그 추계에
따르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그 학령 인구, 그러니까 만 6세부터 21세까지 연도별 추이가 2016년도에는 867만여 명이었는데 21년도에는 763만여 명으로 그러니까 한 103만 명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약 6년간 10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학령 아동의 감소, 이거는 기본 인프라의 또 비효율적인 운영 뭐 이런 거 연계되죠. 예, 그렇습니다. 학령 아동 감소에 따라서 현재 폐교는 얼마나 됐나요? 폐교는 저희가 이제 82년부터 폐교된 학교 숫자를 올해 3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3,855개의 학교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은 얼마나 되나요? 지방이 전체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은 학령 아동은 계속 줄면서 이미 있었던 학교는 계속 폐교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폐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것을 폐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공적인 영역의 그런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초중 혹은 중고의 그런 통합학교를 운영하거나 하는 새로운 모델들을 계속 그 시도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주로 이제 전남북 시도교육청에서는 실제로 이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TF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 개선책과 관련해서는 TF팀의 논의 결과를 가지고 올해 하반기까지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서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보면 인구 소멸되는데 소멸되는 이유 중에 가장 근본적인 게 교육하고 의료입니다. 네. 그러면 교육을 제대로 뒷받침해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교육 기능을 강화하면 인구가 따라오는 거고요.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인구가 없으니 학교를 폐교하면 지방은 인구가 계속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제도, 학교 운영, 또 학교 시설 관리,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제 농어촌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실제로 학교를 그냥 폐교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학교 운영이나 아니면 다른 평생교육시설 운영이나 지자체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 수도권의 학생들이 농촌으로 6개월 1년 단위로 그렇게 뭐 이제 유학을 간다는 표현을 쓰던데요. 그렇게 교류를 하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들도 시도교육청들이 서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 교육감님들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교육 환경들을 개선하고 또 미래 교육에 맞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원을 해서 의원님 말씀처럼 농어촌에서 지속 가능하게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이들이 그 지역에서 자라고 그 지역에서 또 일자리도 얻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고 제도를 개선하면서 협력하면 저희가 좀 그런 지향하는 바의 정책적 과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똘똘한 학교들 좀 많이 만들어주고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런 내용은 교육 정책적으로 가능합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TF팀에서 이제 소규모 통합학교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 방안들 어떻게 하면 지원할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앞당겨지긴 했습니다만 ICT 기반의 여러 가지 또 환경 생태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고 있고 저희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학교에서 오히려 지금까지의 교육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 이제 농어촌에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법, 제도적, 정책적으로 지원하면서 함께 협력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농어촌의 교육 환경이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에서 학부모들이 학교가 좋아서 시골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서울에 투자하고 있는 교육시설이나 교육 투자보다 지방에 투자해서 지방의 교육질, 교사의 능력, 그다음에 진출되고 있는 결과 이게 훨씬 낫다고 인식되지 않는 한은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책 수립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 가지고 접근하면 절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저희도 이제 뭐 적극적으로 논의는 해볼 계획이 있고요. 그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또 제안 사항이나 뭐 방안들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도 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평준화 교육이나 기존 틀을 좀 깨지 않고 현재 내용대로 가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존에 있는 그 관행이나 기존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선상에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자 하고요. 시도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뭐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TF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본질적인 전환, 획기적인 투자 뭐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교육 정책적으로 잘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체부 장관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우리 문체부 장관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 문체부 소관 사항이니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네. 독립유공자 애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1894년 8월의 갑오의병, 또 1895년의 을미의병, 이건 독립유공 서운 대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 이게 1894년 9월부터 연말까지 이어졌던 항일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도 국가보훈처가 그 전까지는 그 1년 뒤인 1895년 을미의병을 아마 기준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좀 뭐 문체부도 이제 의견을 낼 때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보훈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독립운동 성격을 규정하고 포상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훈처에서도 세미나도 하고 뭐 하고는 있는데 역시 학계의 저항이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입장들을 부처와 협의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뭐 동학농민혁명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단계로 나누는데 하나는 반봉건 운동이고 하나는 항일운동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항일운동은 항일운동답게 평가를 받아야죠. 네, 문체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에 있어서는 보상은 아니지만 이 법에 근거해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보훈처와 같이 유관 부처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명예도 회복되고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수당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수당 제도로 도입하는 거 이제 명예가 회복되고 그러는데 결국 이제 명예 회복과 지원과 보상이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행 법 체계하고 또 이와 유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포괄해서 같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총리님 다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또 산재 예방을 위해서 입법과 제도적 장치들을 많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점이 많습니다. 예, 하나하나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예. 계속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뭐 결국은 아직도 안전 의식 자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업주들은 사업주대로 또 뭐 건설 현장에 있는 현장 책임자대로 또 거기에 심지어 일하는 노동자들까지도 안전 문제는 우리 스스로 지켜주어야 한다는 그런 어떤 절박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이 제도적 허점, 사람의 생명이 귀하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제도적 허점 때문에 어이없는 그런 희생자가 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 바로 제도와 현장 요걸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예. 제도와 현장을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누가 합니까? 뭐 지금은 안전을 책임지는 걸 지금은 사실은 자꾸 정부한테 그 부담을 떠넘겨지도록 제도가 돼 있어서 좀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좀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소위 행정인데요. 예. 특히 근로감독관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이분들한테 뭐 부담이 워낙 과중하니까 그 역할을 요구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워낙 한 분이 감당해야 될 업체수도 많고 거기다 또 안전 문제까지 가기에는 노사관계, 안전 문제까지 그분들 보고 다 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금 턱없이 과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인력 문제를 좀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받을 의향은 있으십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예. 이 안전 문제에 관한 자신들이 좀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죠. 예, 네. 뭐 굳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제가 국가의 근로감독 체계 예. 국이 정상화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예. 국가의 근로감독관 이거를 시도지사가 원하면 시도지사 아래 배치해서 근로감독관 특히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부분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가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뭐 의원님도 잘 아시는 ILO 노동협약의 근로감독 기준에 관한 것들은 전국적 통일성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지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의원님이 제안하신 그 법과 여기 사이에 서로 간에 혹시 서로 어긋남이 없는지 그런 건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우리 총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리님이 행안부 장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의 일반 행정기관이 시도지사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은 시도지사가 하시는. 지휘가 일반 행정기관으로서 지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일반 행정기관이 시도지사에게 예. 근로감독관을 주면 국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이 ILO 노동협약이라는 게 의원님이 말하는 그런 정신을 말하자면 부인하는 건 아닐 텐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는지 이런 걸 검토하겠습니다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바로 현장을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역할을 자신들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근로감독관이 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예, 시도지사 소속의 근로감독관이라 하더라도 예, 검사 지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검사는 국가기관이잖아요. 네, 그러면 근로감독관을 시도지사 밑에 두어도 국가의 중앙정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 아래 있다. 이 부분 원칙에는 전혀 배치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제가 그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돌아가셔서 도대체 지방자치단체의 이런 적극적인 역할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ILO 노동협약 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현장에서 서로 협력이 되지 않는지 혹은 권한의 적절한 위임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고 또 의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는 근로감독권한 시도지사에게 주어서 근로감독 체계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전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네. 고용노동부 또 관련 기관들이 있을 텐데 잘 통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논의하겠습니다. 예.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분야에서 각자 열심히 해줘야 합니다. 공직자의 삶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여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모든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